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를 있잖아요. 예측을 해가지고 뭔가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예측을 해서 뭔가 사전 대비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확률도 낮고 어려운 행위고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민감하게 이렇게 경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뉴스 기사를 좀 긴밀하고 예민하게 보면서 그거를 좀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죠. 세계 경제 나빠져 성장도 둔화되면 금리 인하 검토. 자, 국가는 말입니다. 국가는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경제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좀 많이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면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진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오른다는 심리가 있으면 계속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심리가 있으면 아무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요. 국가가 만약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면 지금 국민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국가는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안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켜야 돼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 아니다, 경제가 좋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는 게 국가라는 겁니다. 입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봅시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너무 심리가 안 좋으니까 좀 안심시키려고 금리 인하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미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금리 인하 검토라는. 근데 핑계를 댔죠. 국내는 아니라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 좋습니까? 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체감 경기 개판이에요.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클 경우 또 이렇게 또 제안을 해놨죠. 예상보다 클 경우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거야 얘들아. 근데 만약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크면 내가 금리 인하할 테니까 걱정 마 라고 한 거죠. 자, 경제 둔화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거죠. 자, 경제 둔화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경우 통화정책 기조 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통화정책이 기존에 금리도 올렸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엄청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물가를 경기를 살리려고 대출 많이 해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현재는 대출도 안 해주고 금리도 올리면서 그 대출을 막는 어떤 긴축 정책의 기조라고 한다면 그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약 9조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한 9조 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시장에다가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는 거죠. 근데 또 변명이 대내 요인보다 대외 리스크가 더 크다. 그리고 인정하죠. 현재 분위기 보면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식이다. 하는도 공감한다. 그리고 우려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거죠.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변명이죠. 대외 리스크도 있고 대내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만약에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거 자료를 들이밀면 얘네들 판단 못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을 한 진짜 핵심 배경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말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별도 강의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요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저는 추측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그러니까 금리가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는데 10년 뒤에 갚는 거예요. 10년 뒤에 갚으니까 진짜 오랫동안 있다가 갚으니까 얘가 돈을 들고 짤 수도 있고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이자를 많이 받겠죠. 근데 이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또 짧게 빌린다. 만약에 3개월만 빌린다. 그러면 빨리 갚아주니까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더 낮고 단기금리가 더 높아져서 이 역전된 현상이라는 거, 이상현상이 발생해서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역전이 되면 항상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역전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되기 전 징후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기 하향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할 수도 있다. 하향 조정할 여지를 남긴 거죠. 그러면서 또 변명, 세계 경제 보호무역 주의, 변명이지만 맞긴 맞죠. 팩트긴 팩트죠. 근데 대내적인 리스크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무역 주의, 그래서 국제교역이 위축된다. 그리고 유로 지역과 중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분명히 있는 리스크죠. 그 대외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경제가 실제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거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게 봅시다. 이렇게 우리 경제는 크게 기업 경제, 그 다음에 개인 경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솔직히 기업 경제는 양호하다고 하죠. 그래도 나름, 삼성전자가 그래도 계속 이익을 많이 내고 하면서, 삼성전자 의존도가 저희가 진짜 크죠. 저희, 기업 경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리스크는 없는데 지금 이제 개인들의 어떤 리스크로부터 위기의 상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런 거죠. 어떤 지금 상황이 집값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월급을 30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100만원 씁니다. 근데 이 생활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3인 가족이라서 100만원 쓰면 굶어 죽습니다. 아니면 옷 못 입어서 추워가 죽어버려요. 이게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영업자니까 월급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막 기업이 어려워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리스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리스크는 저는 자영업자 리스크라고 봐요. 그 기사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자, 이익이라고 합시다. 월이익. 그래가지고 근데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렇게 빠듯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출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렸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안 됩니다. 영업이 안 돼가지고 이게 월이익이 줄어들거나 폐업을 해서 월이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팔립니까? 안 팔려요.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파산합니다. 은행한테 나 돈 못 갚겠다 그래요. 돈 못 갚겠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은행이 파산을 해요.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그게 2008년에 미국에서 왔던 금융위기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계속 역세권, 학세권, 아니면 대학가 말하는 겁니다. 다 폐업한다는 거예요. 이 사진으로 잘 보여주죠. 요게 이화여대 정문에 위치한 가게 두 곳이 폐업한 그림입니다. 자, 요 폐업. 지금 요 보면 업종별로 얼마나 계속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16년도 대비해서 외식업도 줄어들고 있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 소매업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듭니다. 숙박업도 줄어듭니다. 숙박업도 특히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연대와 의대가 있는 젊음의 거리 신촌도 빈가게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빈가게가 넘치고 있다는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불과 5년 전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가 그때 뭐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 관광객도 많이 줄었죠. 근데 예전에는 중국의 관광객이 많이 넘쳐가지고 화장품 가게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텔도 수익성 악화에 폐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모텔을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포기한 가난한 청춘들에게는 사랑노래도 점점 더 사치가 되고 있다. 진짠가요?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치로 보면 모텔이 폐업을 많이 하니까 청춘들이 이 사랑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불황이라도 할 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핵심 상권 비어가는데 우리 국가는 이 폐업률 통계조차 공개를 안 해요. 봅시다. 그 통계청에서 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두운 실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보세요. 이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니까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자료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좀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변명하기를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 만들려고 공개 안 한다고 하는데 비겁한 변명일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 참 공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개하기 어렵다 말이 있는데 공개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나 진짜 자영업자 경기가 주변에서 많이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체감할 정도면 이미 진짜 그런 위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근데 아까 기업은 좀 괜찮다 그랬는데 기업들이 이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죠. 건물주들도 임대료 못 받아서 돈 못 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소비를 안 하면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죠.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못 팔아서 이익이 안 좋아집니다. 국내에서도 그럴 거고요. 이 수출,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잘 안 삽니다.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물량이 지금 3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기업 경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봐야 됩니다. 그 행보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행보에 대해서 계속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경기도 안 좋아지고 개인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심리도 나빠지죠. 어떻습니까? 심리, 집 살 생각 없다. 이 심리를 지수로 표현한 게 구입 지수입니다.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수인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택도 안 사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택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구입 지수 태도가 1.9포인트 하락해서 69.5 이렇게 이게 집값 올라갔는데 이제 하락하더라는 거 심리도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박자로 참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어떤 현황을 정밀하고 민감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기사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경기가 지금 어떻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사들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방송할 테니까 제 거 보시면서 좀 열심히 우리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